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의 박성규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집값이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통계 모두 추석 이후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되고 매수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직 하락한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간의 급등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건 확실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자 요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락론자와 상승론자에 관해 논쟁이 치열한데요. 하락론 주장의 근거를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집주인의 이자 부담, 집값을 떠받칠 매수 여력 부족, 그리고 최근 늘어난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율 등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론 측면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의 여파 속에 공급 부족이 여전해서 향후 2, 3년간은 집값이 여전히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실수요자들은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 10월의 장에서는 오름폭을 축소한 부동산 시장, 과연 현재 고점을 맞은 것인지 아님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2차 사전 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 청약,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의 부동산적인 시각의 분석까지 알차게 1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월 25일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 접수에 이어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100호 규모의 2차 사전 청약 접수 일정을 밝혔는데요. 사전 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 계양 등 4,333호 규모의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추정 분양 가격이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 가격이 산정되었으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는 3기 신도시. 하지만 여러 논란도 병행했는데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대덕동으로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인 고양 창릉의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 등 500여 곳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통 문제도 예상되는데요. 2025년부터 입주 예정인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의 지역에 철도와 트램,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4년에서 5년 후에야 개통 예정이라는 소식에 입주 예정 수요자들의 불만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된 논란은 3기 신도시에 그치지 않는데요. 2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3천여 가구가 문화재법상 왕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폭탄 속에서 다방면에 논란이 발생하는 3기 신도시. 과연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맞게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 10월의 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함께 토지 보상, 기피시설 이전 등 몸살을 겪고 있는 다양한 현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파티 속 곳곳에 암초 놓인 3기 신도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월요일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많은 우리 그 서민들,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렸던 내용들인데 한번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11월 5일까지 이제 2차 사전 접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전 물량이 한 1만 100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많이 선호하는 이제는 공급이죠. 이 부분이 한 23%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남양성 왕숙 이지구가 한 1,400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검단이 한 1,100호 정도로 해서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뭐 성남 신촌도 한 300호, 낙생도 한 884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는 왕숙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형에 따라서 한 4억 원에서 5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천 검단이 한 3억 원에서 4억 원대, 그 다음에 파주운정 3지구죠. 3억에서 4억 정도. 그리고 서울과 가장 가깝고 인기가 많은 이런 성남 신촌과 복정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5억 원에서 6억 원대로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주변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시세의 한 60%, 한 70% 사이에 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리 사전청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토부가 추정 분양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2차 물량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3, 4억 원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논란이 되었던 고분양가입니다. 자, 이번 사전청약 공급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이게 뭐 적정하다 하지 않다, 그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60%하고 80%가 뭐 고기와 고기와 같지만은 이게 20%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제로 가격은 상당히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의 그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그 2기, 3기, 4기, 3기 중에서도 1차, 2차, 3차, 4차의 이 지금 분양 가격들이 다 그 단지마다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게 분양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보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실제 얼마인가를 본인이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하다. 따라서 뭐 그냥 이게 65%니까, 왜냐하면 그 65%라는 계산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적정하냐 뭐 싸냐 비싸냐 이걸 따지기 전에 자기가 사려고 하는 곳과 그 주변의 가격을 실사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지금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2km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얼마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우리 청약하시는 실수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다가올 12월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에는 곳곳에 암초가 놓였다고 합니다. 자, 토지 보상, 기피시설 설립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 추세라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고향 창릉지구 현재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창릉지구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녹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녹지로 좀 많이 형성돼 있어서 많은 실소자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GTX A 노선부터 시작해갖고 고양, 뭐 서울 은평간 도시철 또 고양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실소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토지보상 진통입니다. 토지보상,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의 한 1.3에서 1.5배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향후 개발 이익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헐값에 내 땅을 내놓게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토지 수용 자체가 창릉지구 같은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스케줄대로 이게 가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이게 진행되는 것만 6년 넘게 걸렸거든요. 창릉지구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피 시설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각장이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가 향동지구 한 600m 떨어진 곳에 이제는 설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동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왜 3기 신도시의 시설을 왜 우리 쪽에 지어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럼 향동지구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을 짓겠다. 용두동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쪽으로 와? 그래서 지금 이런 기피 시설에 대한 논란들이 그쪽 지역 안에서, 아마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 안에서 서북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원인들로 인해서 네, 토지 보상이, 토지 확보가 어렵죠. 어려울 지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얘기를 정리하고요. 자,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 속에 교통 개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입주 시기인 2025년보다 4년가량 뒤인 2029년이 돼야 고양 창릉 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인데요. 창릉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도 트램, 도로 등 다양한 도로 교통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선교통, 후 입주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이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교통난이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 첫째 이제 주택 가격이 안 잡히고 공급 일정이 자꾸 미뤄지니까 정부가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기피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청약을 받을 때 이미 어디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게 가만히 되어서 분양가가 설정이 되면 되는데, 분양가 설정에 그건 전혀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우리 주택지구에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피 시설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정을 짓고 나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급하다 보니까 사전 분양을 미리 받고 또 본 분양 사이에 아까 토지 수용 문제, 지금 이 토지 수용 문제가 이 대장동 사태, 그리고 그 뒤에 백현동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주들이 이거 절대로 이제 헐값에 못 팔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장애물을 갖고 있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이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지만 이 계획이 본 청약 그리고 입주 시대까지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좀 깔고 가셔야 할 것이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난관 요인이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교통 문제는, 이게 사실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도 고민이고 안 되어도 고민인 게, 안 되면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먼저 해결이 되면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 어떤 개발 이익이 거기에 곁들여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이 도시주택 개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계획이 실시되려고 하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요인을 저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실수요자 생각. 입장에서 좀 기간을 그렇죠. 이게 멀리 조금 보고. 지연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창릉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은과 맞닿은 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중단을 유네스코에도 권고한다는 청원인의 촉구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전에도 김포 장릉 인근의 신도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평론가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서울흥인데 그 서울흥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 근처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서쪽에 있는 왕릉 5길을 일컬어서 이제 서울흥.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슈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높이가 20m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금방 말씀하셨던 장릉, 김포 장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3개 동 중에서 한 12개가 여기에 되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 이슈가 아마 아실 텐데 서울흥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흥 반경 500m 구간 안에 여기 안에 창릉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그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의 심의로 인해서 아마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역시나 하나가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철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온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창릉지구는 걸림돌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 3기 신도시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를 못 내놓겠다.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내놓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은 토지 보상가 그 공시가의 그 지금 뭐 1.3에서 1.5배인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토지 수용이 어렵겠죠. 또 정부가 물론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으나 그렇게 되면 굉장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좀 암초가 많다고 보고 또 이게 정권이 지금 교체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전 청약, 본 청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이 되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과거도 보면요. 굉장한 경쟁률을 통해서 됐는데 너무 이게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계약 당첨해놓고서도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50%가 안 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이 사업을 신속하게 완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신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공시가격 그 반영 비율을 좀 현실화한다든지 전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지주 그리고 청약 실수요자의 어떤 그런 이게 협조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줘야만 전 주택 가격 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첫 번째 이슈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10월 회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화천대유 사건인데요. 유력 여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야당의 주요 인사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화천대유 사건.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은 바로 도시개발 사업 지역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논밭 96만 제곱미터, 약 29만 평의 아파트 5,903가구를 조성한 대장동 프로젝트는 국내 도시개발 사업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통상 도시개발 사업은 수많은 지주를 설득하는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장동 프로젝트는 이를 3년여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는 수익성 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수익성도 높지만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의 수익성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게 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금융업계의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본금 3억 1천만 원인 화천대유의 지난해 이익 잉여금은 1,540억 원입니다. 또 화천대유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로 매출액 6,970억 원, 영업이익 1,47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손꼽히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처럼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화천대유 사태가 터진 이후 시행사들은 도시개발 사업 전체로 불똥이 튈까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적 정서가 나빠져 규제가 강해지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의 현황과 더불어 도시개발 사업의 양날의 검에 대해 부동산의 시각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본 화천대유 사태입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10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한반도가 들썩였습니다. 네. 초유의 사태예요. LH 사태 이후에 또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화천대유 좀 일지를 좀 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대장동 프로젝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장동 일대에 한 29만 평의 아파트 한 5,900가구를 세우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성남시가 밝혔다시피 민관 합동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땅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지 수용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보통 토지 수용 때문에 10년이 걸리는 데가 태반인데 3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역시나 토지 수용권을 동원을 해갖고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실 3년 만에 모든 걸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면 공공으로 가야 되는데 민관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이 껴져 있다 보니까 성남애들이죠. 이제 특수목적 회사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또 피해갑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이제 민간이 취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게 이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가 빵 하고 등장하면서 공공이 이뤄야 될 누익을 바로 이런 어떤 민간 기업이 5천만 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배당 수익을 받았던 이러한 초유의 사건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는 과연 이제는 토지를 주는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간다 그러면 학을 뗀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왜 토지를 뺏겨? 왜 내 땅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왜 줘? 나 이거 못 믿겠어. 이거가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과연 앞으로 이거 도시개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전국에 들썩이게 됐다. 이게 사건의 개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당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들은 남판교라는 이름으로 판교에 묻어가야 할 정도로 대장동 자체의 경쟁력은 미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갑자기 성공한 케이스로 변화가 됐는데요. 자, 교수님, 네.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 사업 분명 명함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 곳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명함이 존재하는 이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게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저는 지주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기업이 저는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를 세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가 돼버렸냐 하면 민간하고 공공이 합쳐서 들어가면서 공공이 0.1% 지분을 더 가졌다는 사실로 이게 공공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땅값을 싼 값으로 그냥 강제로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은 땅을 뺏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럼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뭐 시나 국가로 가면 괜찮은데 이거를
지금 뭐 몇 %인지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분양이 돼봐야 얼마 가져가는지 나오는데,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을 몇몇 개의 그 꾼들이 가져갔다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재개발은 위험도 민간 개발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이익도 민간 개발자가 가져가는 대원칙 하에서 과도한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하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남기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그 공공개발 사업은 저는 굉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민간의 저항 때문에 저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바꾸는 어떤 그런 제도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공공이 주도하면서 네, 토지 수용은 공공이 하고 네. 민간 업체에서의 어떤 이익은 다 가져가면서 공공 주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땅을 싼 값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이익이 국가나 또는 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이 빼먹었단 말이에요. 사기를 친 거죠. 사기도 아주 엄청난 사기를 친 것이죠. 이런 것은 저것이 거기에 단돈 만 원도 이렇게 섞이지 않은 사람도 화가 나는데, 그 땅을 뺏긴 분들은 얼마나. 그래서 앞으로 땅 그 수용하는 데는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수용 가격을 시세에 거의 뭐 한 80~90% 이상까지 해주지 않으면 전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땅값이 싼 데서 공공개발의 그 메리트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민간개발로 원칙적으로 가되, 저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민간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대원칙인데, 정부가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뺏으면서 엄청난 원성을 한쪽에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팔 때는 보면 다 빼먹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싸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중간에서 저는 대단한 농간이 있다고 봐서, 저는 이런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개발 앞으로의 향후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네. 공공은 매우 어려워졌다. 100% 공공이 아니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사태가 터진 이후에 시행사들은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불똥이 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토건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듯 시행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우려, 그리고 국민적 정서가 나빠져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공급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현재 이런 사례들이 이미 수면 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본 상황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좀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바로 그 용상 전비창 1만 가구 공급 계획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가장 역대급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엄청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땅값만 5조 7천억 원 정도, 그 이상으로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조 7천억 원에 용적률 상향되죠.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또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대장동과 같이 이제 도시개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아닙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이미 뭐 용산 가보시면 아시겠죠. 거기에 코레일 땅이 또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SH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민간의 과도한 이익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민간이 참여하면서 약간 교묘하게 뺐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대한 이익을 이제 민간에 주기는 힘들다, 이런 반론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죠, 이사 대책이죠. 주택 공급 대책도 사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지 수용권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입니다. 이런 거죠. 토지 수용권 때문에 사실 강제로 뺏길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려스러 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1%의 지분으로 강제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는 토지주의 허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구조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대장동 사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대급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확실히 시장에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틀리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네,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토부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재개발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엔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미 존재하는데요. 재건축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교수님, 만약 재개발에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상당히 재개발 사업이 위축이 되죠. 아무도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토지 수용서부터 인허가에서부터 공사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긴 프로세스인데, 저는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재개발,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택 공급에도 상당한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처음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뺐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의 딜레마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재개발의 영향을 재개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게 되면 하면 진행에 대한 부분이 쉽지 재개발을 않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동인이 상당히 예. 상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좀 전에 앞에 그 답변하실 때는 이익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도 이익이 있고 재개발도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시점으로 봤을 때, 시기상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나고 나서 그 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개발 이익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 강제적으로 환수를 해버리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인을 상당히 죽여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시기적으로 현재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태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많이 좀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은 막아야 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후반에 들어와서 정책을 좀 바꿨잖아요. 공급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의 인센티브라든지 당근적으로 주려고 하는데, 대장동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사실 이 정책, 이 분위기가 좀 꺾이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제 야당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시장 친화적인 어떤 주택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조차도 지금 현재 개발 이익 공공환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게 주는 당근책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될 가능성도 역시나 있고요. 제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딱 서여의도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 있는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뭐 거리도 북적북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어떠한 그 대선 주자들의 정책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뭐 다음 시간이라도 한번 네네. 대선 주자들의 어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번 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 현재 지금 화천대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사태, 난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돈 10,000원 안 넣었지만은 화가 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 이런 케이스가 또 나타났을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까?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기 전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얼마만큼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상당 부분 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에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그 유사한 어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궁금한 게 나는 이거 얼마 주고 샀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얼마 들었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그런 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시 근절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시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또 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면 다 할 수 있는가? 체크는 누가 왜 못했는가? 저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저는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야를 보면 전부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누가 책임자냐? 누가 배임이냐? 요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부터 좀 전문가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전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 초점을 또 흐리고 있다고 봐서, 물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그런 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지난번 LH 사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생겼는가에 대한 저는 백서를 준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한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 맹점, 제도적인 맹점, 이런 것을 빨리 밝혀내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국민에게 확신을 주는 게 저는 그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실수요자들은,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만약에 그것만 밝혀지고 그것만 대책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으로서는 네. 일단은 시스템에 뭔가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그러죠. 온전하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갔을 때 있도록. 실수요자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되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최근 온 나라를 분노케 한 화천대유 사태를 부동산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서 최근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감률은 1.05%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증감률은 올해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 4월에는 0.95%로 전달 1.33%보다 0.3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전월 1.69% 대비 0.64%포인트가 내리면서 낙폭이 4월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드디어 고점에 도달하며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매수 심리 위축을 하락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집값 상승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인 데다 실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는 한 적극적인 하락 반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매물 증가나 상승폭 둔화 등을 적극적인 하락 전환 신호로 해석하는 시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무뎌진 집값 상승세와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에 6주째 내림세에 동요하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쏟아낸 규제와 공급 대책이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복하는 안정세일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뜨거운 불장 속 잠시 조정 상세를 보이는 10월의 부동산 시장 리뷰와 함께 여전히 물음표를 보이는 집값 안정이란 현 정권의 끝나지 않을 숙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집값의 변곡점 찾아왔나? 입니다. 최근 뜨거운 상승을 보였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오름폭을 축소했고 서울에는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10월 한 달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그다음에 101.6포인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매매 수급 지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매물 건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100을 넘어가면은 이제 매수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한 0.3포인트 정도가 이제 점점 좀 내려가고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약간 꺾이고 있는 분위기도 목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민간 조사 기관이 이제는 KB국민은행이죠. 여기서 보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0.6에서 한 91.5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확실히 좀 줄고 있는 분위기가 좀 확실히 시장에서는 느껴지고 있고, 근데 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대세적 하락은 아니다,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하락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91년도, 98년도,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외세 변수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회복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시장이 뜨거워지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그때처럼 외생 변수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어떤 하락기는 아니다라는 게 또 반대에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세는 축소됐지만 하락장은 아니다. 네, 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평론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이고요. 네네. 자, 10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7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자, 100을 밑둔다는 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교수님, 네. 정부의 대출주의기와 같은 규제 정책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 통계를 보면 꺾이기 시작한, 그러니까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6월, 7월 그 사이입니다. 6월, 7월. 그런데 6월, 7월 그 사이도 재밌는 게 서울 쪽이 전체 주택이나 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증가세가 현저히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6월 넘어가는 7월이에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은 큰 변화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6월 이후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 7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까 대출조이기는 고승범 위원장이 그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하면서 8월 초에 강력히 조이겠다는 게 8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때 언론에 나왔었죠. 따라서 대출 조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6월, 7월에 꺾은 것의 주범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자, 국제적인 인플레가 우려되기 시작한 통계가 4월 달부터 나왔어요. 4월 달에 나오니까 그걸 5월 달에 전 세계에 앞으로 인플레 심각한 거 아니야? 테이퍼링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6월이에요. 따라서 저는 6월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로벌 테이퍼링의 축소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 꺾이는 매수 심리가 좋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그 금리 상승 신호 이것들이 저는 좋다고 봐서 일단 아까도 우리 권 선생님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하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승세가 둔화된 것인데 상승세 둔화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출 조이기, 거기에다가 3분기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꺾였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해 보면은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더 줄일 거거든요. 경기는 뭐 내년 돼 봐야 알겠지만 금년만큼 4%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매수 심리는 확실히 6월, 7월에 꺾이면서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마이너스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승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진짜 0.25% 올리는 조치를 하면
매수 심리가 확 죽어버릴 것이다. 현재 고점에서 네. 6월, 7월 달 고점에서 관망하는 시장의 분위기로 넘어갔다. 매수세가 확실히 그렇죠. 매수세가 이제 관망세로 넘어갔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나오겠지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지금 땡겨서 지금 DSR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보면은 아마 금년 중에는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꺾이고 내년 중에는 드디어 상승률이 제로 내지는 일부 지역 일부 구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번에 가계대출 강화의 대책에 또 금리 인상에 저는 진짜 목표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판단하시고요. 그죠. 자, 이 가운데 지방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대대광 중에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대구 분양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나며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최악의 미분양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입니다. 네. 우리가 뭐 항상 서울 수도권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방에 어떤 거주하시는 네.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실 텐데요. 네.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보통 대대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대대광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구 쪽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사실 대구 쪽 같은 경우가 지난 그 12월에 그 매수 우위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KB국민은행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 지난 12월에 한 103.5 찍고 나서 이번 연도 들어와 갖고는 100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한 42포인트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수 심리가 좀 대구 쪽에서 좀 사라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3월 미분양 아파트가 153가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은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반기 오면서 이게 한 14배 정도. 그러니까 미분양이 거의 지금 한 2,300가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구 쪽은. 그러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역시나 공급에 뭐 장애낼 장사 없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가 폭증하고 있죠.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한 적정선이 한 12,000가구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만 13,000가구가 사실 이제 물량이 풀렸고 올해만 해도 16,000가구가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 수요 매수 심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년 동안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7만 가구가 더 풀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지금 대구 쪽에서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아닌 이상은 좋은 위치에 입지가 좋은 위치 아닌 이상은 사실 가격이 좀 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의 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특히 광역시 아파트들의 어떤 분양 네, 그리고 가격의 오름세의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영평론가님께서는 네.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변곡점으로 관망 추세로 가느냐, 네. 관망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단지 숨고르기일 뿐이고 네. 다시 내년에 다른 어떤 이 여건으로 인해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숨고르기다 봅니다. 숨고르기다. 당연히 이제 숨고르기 하다가 당연히 이제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가 저는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자 상승에 대한 부분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저도 최고가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것뿐이지 사실 집을 매도하는 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서 싼 값에 절대 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되는 뿐이에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딱 이렇게 사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왜 제가 안 떨어뜨리느냐? 떨어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 아직도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많고 물량 입주는 아시겠지만 뭐 더더욱 내년 되면 더 없습니다. 물량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공급이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적으로 아파트가 나올 것도 없고, 세 번째로는 전세난 있죠. 네 번째로는 청약 대기 수요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한 대선 지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계속적으로 개발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명확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초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와 장기,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로 더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이자가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상승되니까 아마 좀 압박에 있는, 아마도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이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실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전 더 그 이유를 보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누가 아파트를 안 살 이유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로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수요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이. 왜냐하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언론 기사에서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하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등등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헷갈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실수요자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관망세냐? 저는 대선까지는 관망세라고 봐요. 대선까지.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오셔갖고 어떤 정책, 어떤 세제의 변화를 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저는 관망세로 간다. 안 팔 거다. 또 사는 사람도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일단 뚜껑 열어보고 보자. 저는 그래서 관망세는 내년 3월까지는 간다고 보는데요. 아까 아파트가 인플레에 좋은 해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르는 것은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지역에 최첨단, 최고급 이런 아파트들이 오르는 거지. 제가 용산에 한 30년 살아봤는데 용산이 막 오른다 그러는데 내 건 진짜 안 올랐어. 30년 되면요 아파트 가격이요 주변에 올라도 안 올라요. 저는 그래서 인플레에 해지다라는 차원에서 아파트에 대한 불패 심리가 저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막대한 이자를 무는 그런 그 주거자인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서 저는 아파트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로 어떤 게 떨어지냐 하면 재개발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새 아파트도 아닌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진짜 가격이 안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저는 팔든지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봐서 관망세 내년 대선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인플레 해지는 그것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20년 된 아파트들은 인플레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인플레 해지로서 아파트는 저는 아주 극소수의 아파트만 적용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관망세로 가다가 네. 그 이후부터는 오르는 거는 새로 지은 아파트, 새 모델 이런 것들은 오를지 몰라도 구 아파트들은 저는 그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저는 그렇게 활성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6개월, 1년 전에 조급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건 동의 못합니다. 실수요자라면 당장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네, 필요에 필요에 의하다고 의해서. 하면 사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지금 올랐던, 1년 전에 올랐던, 2년 올랐던 그런 폭이 아니라고 하면, 네네. 매도와 매수의 어떤 힘겨루기에 의해서는 일단은 매도 측에서도 지금 약간 쪼이고 있으니까, 매수에서는 같이 어느 정도의 관망을 보여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실수요의 경우에는 빨리 사는 게 좋다는 생각도 일견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실수요자는 자기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골라라.
이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면 5년 뒤에 얼마를 번다. 이런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편한가?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가? 그리고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야지 요거 사면 앞으로 얼마 오를 것이다, 얼마 돈을 벌 것이다. 자꾸 이런 투자의 목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이 투기가 악성화되는, 저는 그래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집, 생활에 필요하고 직장에 가까운 집이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을 100% 활용을 해야지. 은행 이자 빌려가지고 산다고 하면 앞으로 금리 굉장히 올라갈걸요. 우리 대출 금리가요 9% 1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감당 못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실수요자 사시되 자기 형편에 맞는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016년도부터 줄곧 지지난달까지 상승을 외쳤던 저로서도 이번 사태라기보다는 현 변곡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가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한,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판단하시길 바라다는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신재동 교수님, 그리고 권혁진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에서 자신을 보이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여전한 과제, 풀지 못한 숙제 등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를 시정하겠다라고 자신했는데요.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들의 현실은 지금처럼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좀 더 나은 부동산 시장을 위해 더 정밀한 시장 분석과 다양한 방면으로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